분단은 노력해볼게. 근데 방지가 잘 없어. 걔는 뭐라고 붙어가지고. 내가 9시 안 나잖아. 9시 안 나고. 너도 자, 그럼 재고자산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 전자자산이 원래 하나가 남긴 했는데 그 하나 남는 건 아직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를 배워야 아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넘어오고요. 자, 재고자산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재고자산 파트는 여러분들 시험에 그 주로 실기를 많이 내는 동네는 아니에요. 나오는 동네가 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이제 내일 드릴 거고요. 주로 이제 이론 위주나 계산 문제 위주로 나와요. 설명 좀 할게요. 자, 일단 상품의 취득원가, 우리가 자산을 취득한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요 취득원가는 자산 금액을 우리가 취득원가라고 한다고 하겠고요. 이미 했었지만 우리가 다해서 얼마 주고 샀니라는 여러 논리를 쓴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 말은 여러분 다해서 내 그 자산을 우리 회사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건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고요. 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취득을 하고 나서 이후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내가 외국에서 여러분들 물건을 수입을 해요. 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품이 불탈 수도 있으니까 화재보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자산이에요. 왜 자산이냐면 우리 회사로 그 상품을 오기까지 보험료 한 번 내는 건 시적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상품을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한다라는 건 취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보관을 할 때 우리가 또 화재 보험을 내야 되겠죠. 그건 취득이 끝났으니까 비용으로 떠넘어요. 회계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 원가는 여기까지인데 처음 보시는 게 우리가 원래 매입 금액에서 취득 포대의 비용을 더했었잖아요.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상한 걸 뭔가 뺀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꼭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저번에 했는데 내가 상품 같은 걸 사면서 운반비 지출했다. 또는 하역비는 여러분들 배에서 내리는 걸 하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료 냈다, 관세 냈다, 그 다음에 통관 수수료 냈다. 통관 수수료는 해당 물건이 통과할 때 내는 수수료 통관 수수료라고 해요. 이거 전부 다 우리 회사로 그 자산을 우리 회사 걸로 만들기 위해서 쓴 취득부대 비용이니까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자산 잡으셔야 됩니다. 자산.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또 여러분들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취득 과정이라는 건 구매자 얘기하는 거죠. 구매자가 운반비 지출한 건 그건 자산 처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했대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건 수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있으니까 회계의 대원칙은 비용은 수익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품이나 제품을 팔면서 운반비를 지출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하죠, 여러분들. 비용은 수익 따라다닌다는 그 논리 때문에 읽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매입, 애누리, 환출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보시죠. 아마 이제 회계 2급 하고 오신 분들은 좀 귀찮으실 거예요. 아, 좀 배운 내용이 또 하네. 좀 추가가 많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여기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뭔지 설명 좀 할게요. 자,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신 거예요. 상품을 사셨어요. 그럼 백화점에서 상품을 팔았겠죠? 맞죠? 그 상품을 서로 간에 판매하고 산 뒤에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첫 번째,
내가 샀던 물건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이제 올이 뜯어지고 옷을 샀는데 올이 뜯어지거나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맞죠? 그랬을 때 반품을 할 수도 있고요. 맞죠? 아니면 가격을 깎을 수도 있어요. 물건에 뭔가 올 같은 게 뜯었다라는 건 뭔가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결함이 생겨서 우리가 반품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가격을 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를 여기는 매출이니까 백화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백화점 입장에서는 반품을 받는 게 되겠죠. 그걸 회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 환입이라고 부릅니다. 매출 환입. 자, 일단 우리가 매출이라는 용어는 상품이나 제품에 써요. 주된 영업 활동일 때만.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가 매출이라는 건 판매에서 나갔다는 뜻이에요. 매출. 판매에서 나갔다가 환자가 다시 라는 뜻입니다. 우리 환승하다라는 표현 쓰죠. 다시 타는 걸 환승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왔다라는 게 우리가 반품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판매해서 보냈다가 보냈는데 다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반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에 하자가 돼가지고 반품이 된 걸 우리가 매출 환입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백화점에서 옷을 팔았어요. 그럼 상품 매출이 10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20만 원어치만큼 반품이 됐으면 백화점의 상품 매출은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기 매출 환입? 매출액에서 까는 거 맞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두 번째, 여기. 자, 내가 이제 매출을 했는데 결함 때문에 이번에 값을 깎은 거예요. 깎아준 거예요. 깎아준 거. 판매자는 값을 깎아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했는데 결함 때문에 우리가 값을 깎아주는 걸 애누리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매출 애누리라는 계정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어치만큼 옷을 매출했는데 20만 원만큼 값을 깎아주면 옷 매출은 80만 원, 80만 원. 자,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자, 매출 할인은 뭐냐면 외상값 있죠. 외상값을 조기에 우리가 회수해서 값을 깎아주는 걸 우리가 매출 할인해준다라고 불러요. 외상값을 조기에 받아서 기존의 약정에 따라서 값을 깎아주는 걸 우리가 매출 할인해준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요 세 가지 계정 과목은 전부 다 매출액에서 까는 거 맞아요. 그만큼 백화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굳이 이걸 배우지 말고 매출액에서 까면 되지 않냐고. 그쵸? 그런 생각 안 드시나? 그죠? 그냥 매출액에서 까면 되는데 왜 이런 이름을 쓰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백화점의 사장님 있죠? 백화점의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의 옷을 팔았는데 20만 원만큼 반품이 됐어요. 그럼 매출액이 80만 원인 거죠. 그러면 백화점에 있는 그 직원한테 이번에 백화점 매출이 옷이 얼마? 오늘 하루 동안 옷 얼마 팔았니? 80만 원 매출했습니다. 잘했구만. 알고 보니까 20만 원 반품된 거예요. 100만 원 중에 실제로 옷을 100만 원씩 팔았는데. 이해되세요? 20만 원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줘야죠. 관리. 반품이 들어왔다라는 건 구입할 때 확인 안 해보고 구입한 거예요. 맞죠? 아니면 판매할 때 그거를 못 발견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매부터 쪼아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말은 뭐냐? 회사는 관리하기 위해서 이 계정 과목 다 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출이 일어났고 반품이 얼마 됐고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론은 뭐냐 여기. 분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 계정 과목을 꼭 쓰셔야 돼요. 분계를 하실 때만큼은요. 왜냐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분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직접 따시면 안 돼요. 됐죠?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 12월 31일 되면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알려주죠. 주주들하고 채권자들한테. 그죠?
그들은 이런 배정 과목 알까요? 그들은 몰라요. 회사는 알지만. 그렇죠? 12월 31일 날 주주들한테는 그냥 어떻게 알려주냐면 매출 80만 원이에요라고 알려줘요. 됐죠? 그러면 우리 시험 목적으로 돌아가면 계산 문제 풀 때는 요 세 가지는 매출액에서 따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분계를 끊고 그 다음에 시험에 계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하고요. 잘 출제는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기해보면요. 계산 문제가 좀 되지만 하나만 할게 하나만. 자, 5월 12일 외상 매출했던 제품. 그러니까 지금이 날짜가 5월 12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외상 매출했던 제품은 과거에 했던 거예요, 과거에. 자, 외상 매출했던 제품 중에서 파손 때문에 외상값 5만원, 외상대금증 5만원이 반품이 됐대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매출 환입이 된 겁니다. 당초에 제품을 팔았었다가 반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매출 환입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초에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이 있었겠죠? 그럼 반품되면 그만큼 채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채권 우리가 당초에 외상으로 팔았을 때 채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채권이 반품되면 그만큼 채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요 반품된 날에 채권을 따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외상 매출금 자산이익 차변 까는 거 반대편 대변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매출 환입을 적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매출 환입 같은 건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럴 때 쓰죠.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은 성격이 뭐예요? 수익이에요, 수익. 자,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대변에서 차감한다라는 표현은 차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환입은 차변에 씁니다. 되셨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기 때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가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반품하고 애누리잖아요. 그래서 반품하고 애누리 계정 과목 같이 있어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에다가 어떤 매출을 차감하는 놈인지도 걸어줘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면은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돼 있죠. 여러분 검색해 보면 그게 어떤 매출을 까는지를 걸어야 돼. 참고랑 보시고 까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 두 번째 이제 매입의 차감 계정.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매입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백화점 가서 반품시키거나 아니면 애들 시키거나 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 내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당초에 매입했어요. 근데 얘가 결함이 생겨가지고 가서 반품을 시켜버리는 걸 우리가 매입 환출이라고 해요. 자, 매입했다라는 건 사와서 들어온 거죠. 근데 반품시키려면 다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보낸다 라고 해서 매입 환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출이면 어느 하나는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옷을 100만 원어치 사셨어요. 상품 100만 원이죠.
샀죠. 20만 원어치만큼 반품을 시켰으면 상품은 80만 원 정도 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매입 판출도 상품 매입한 금액에서 빠져내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매입 매도리. 자, 내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그게 결함 때문에 값을 깎아주면 이건 매입 매도리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내가 100만 원어치만큼 옷을 샀는데 20만 원만큼 값을 깎으면 그 옷은 그냥 8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매입 할인. 자, 구매자가 이번에는 외상값을 빨리 갚았어요. 그래서 할인을 받는 건 매입 할인이라고 하면 쉬워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름.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는 분계를 끊을 때 이 계정과목 다 써야 됩니다. 됐죠? 하지만 12월 31일 날에는 그냥 이용자들한테는 상품 얼마 주고 샀다라고 단순하게 보고만 해줘요.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 보여주는 게 우리 신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문제가 문제는 없고요. 문제가 없네. 여러분들 관련된 그 문제를 말로만 좀 풀어볼게요. 말 문제만.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이거 풀었었나? 306페이지 풀었었나요? 306페이지? 풀었나? 306페이지 4번 풀었나요? 306페이지 4번 306페이지 4번 풀었나요? 안 풀었어요? 이거 말로 좀 때울게요, 여러분들. 네. 자, 306페이지에 4번 볼게요. 자, 수입한 원재료 밑주시고 수입한 원재료 밑주시고 수입했다라는 게 구매한 거죠, 여러분들. 외국에서 샀다. 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자, 관세 밑주시고 관세는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외국에서 물건 살 때 내는 세금을 관세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관세 300만원과 자, 통관 수수료 밑주시고 통관. 그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물건 사시면 세관이라는 곳을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럼 세관이라는 데를 통과할 때 그 통과하는 절차에 대한 수수료를 여러분 내셔야 돼요. 그걸 통관 수수료라고 부릅니다. 자, 통관 수수료 30만원을 인천세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통관 수수료라고 보이시니까 이거 수수료 비용 적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에 내가 원재료를 사죠. 그럼 우리 회사에 이 원재료가 오기까지 관세라는 세금 내는 거 필수적이죠. 그죠? 그리고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로소 우리 회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은 전부 다 뭐로 처리해야 될까요? 똑똑똑. 이거 전부 다 원재료에 더하셔야 돼요. 원재료를 우리 회사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다 해서 330만원어치 쓴 거잖아요. 아시죠? 막 통관수수료 관세 함정이에요. 아시죠? 다 해서 우리 회사 걸로 이 원재료 만들기 위해서 다 해서 330만원 주고 샀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330만원 적으셔야 돼요. 수수료 비용 적으시면 안 돼요. 빨리 이런 논리를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앞으로 무진장 볼 거예요, 이런 거. 됐어? 우리 회사 걸로 자산 만들기 위해 쓴 건 자산이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 빼놓고 공식이.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량 결정 방법 할게요. 여기 실기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매입 할인 정도고요. 재고자산. 실기 잘 내는 분야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는 내일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으로 사오는 걸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몇 개인지 결정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총 세 가지. 여기는 잘 나오는 표시식이 아닙니다. 자, 뭐냐면 일단 우리 회사가 상품을 살 때도 기록하고 팔 때도 수량이 몇 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기록하는 걸 계속기록법이라고 불러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지재고조사법은 말 그대로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자산의 수량을 세는 걸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될 뭐냐면 실지재고조사법은 사온 수량은 기록해요. 대신에 판매한 수량만 기록 안 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뭔가 제가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기말에 재고를 창고 들어가서 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세지는 않고 그냥 기말에 창고만 딸랑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온 수량만 기록은 해요. 파는 수량은 기록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걸 우리가 혼합법이라고 같이 혼합. 얘보다 출제가 훨씬 많이 되는 게 얘입니다. 요게 제일 많이 출제돼요. 이론에서요. 이론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된 챕터가 요 단가 쪽입니다. 지금 몇 문제 풀어볼 거예요. 빼냈어요. 이쪽은 제가 적은 것만 해도 좀 4개는 돼요. 이 문제가. 물론 말문제도 해도 말문제, 이상문제 말고요.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이라고 좀 옛날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항상 회계하실 때 어떤 말이냐면 지금의 여러분들 다 컴퓨터로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이나 ERP 있죠, 물류 그거를 다 쓰기 때문에 재고를 다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바코드 다 찍으면 얼마에 샀던 애들인지 다 나와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겠죠. 맞죠? 수량 기록, 수량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바코드 일일이 찍을 수도 없고 맞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올 때마다 계속 단가는 변하잖아요. 똑같은 가격을 살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재고자산을 사오는 가격, 한 개당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이 재고자산이 어떻게 팔리는지를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 그 방법이 총 5가지입니다. 5가지. 그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시간이 좀 재고자산 이쪽에 좀 이론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개별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여기 있죠. 실제 사온 수량, 사온 구입 원가를 기록을 해요. 옛날에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옛날에도 바코드가 없던 시절에도 얼마에 샀는지 기록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주로 고가품이 그렇죠? 비싼 애들 3억, 3, 4억 하는 거. 걔네들 1년에 많이 안 팔리니까 사올 때마다 기록을 해도 문제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말 문제요. 그래서 이 개별법이라는 게 실제 수익하고 실제 비용이 대응된다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이에요. 옛날에도. 그렇죠? 근데 그걸 거의 쓸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품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요 4가지의 방법을 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할게요. 자, 일단 혹시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유제품 사실 때 어떻게 사세요? 유제품 끊어 가시면 유제품 끊어 가시면 손을 앞으로 뒤로 넣죠. 뒤로. 그죠? 물론 귀찮으니까 앞에 집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살짝 뒤로 손을 넣으시죠.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앞에 게 유통기한이 짧고요. 뒤에 게 유통기한이 길죠. 그죠? 그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아야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온 걸 먼저 팔기 위해서 앞에 실에 넣죠. 먼저 사온 걸.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 선입이 먼저 사왔다 그 뜻이고요.
선출은 먼저 판다는 뜻이에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라고 해서 얘를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예전에 옛날 20대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선입선출법으로 해라라고 하죠. 여러분들 실제 그런 말 써요. 편의점 사장님 선입선출법으로 해. 그렇죠. 귀찮으니까 이제 앞에 있는 뒤에 넣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걸리면 두드려 맞는 거죠. 여러분들. 예, 선입선출법.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반대예요. 자, 후자는 나중 후자입니다. 나중. 그렇죠? 나중 후자고 입자는 사온다라는 거니까 나중에 사온 상품을 선출, 먼저 판매한다라는 게 후입선출법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인정은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잘 안 써요.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이제 요 평균법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수량을 기록하는 게 계속 기록법하고 실질재고 조사법 이 두 가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의 평균법인지 말장난을 좀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일단 자, 우리가 아까 실지 재고 조사법 같은 경우에는 사올 때는 기록을 하지만 팔 때는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팔 때 기록하지 않으니까 팔 때마다 평균을 알 필요가 없어요. 맞죠? 사올 때는 우리가 기록을 하지만 판매할 때 기록 안 한다면서요. 그럼 판매할 때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평균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평균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지재고 조사법은 평균을 기말에 한 방에 몰아서 때린다라고 해서 총자를 씁니다. 총평균법. 되시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총평균법. 자, 그리고 이제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불러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자, 아까 계속기록법은 살 때도 기록하고 팔 때도 기록한다라고 했죠. 그 말은 팔 때마다의 평균을 내야 됩니다. 팔 때마다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팔 때마다의 평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팔 때마다 그 평균으로 팔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략 논리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두드려 패야 되기 때문에 평균이 무빙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거꾸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방법의 뭔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평균법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넘어갈게. 이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계정 과목 해주시고 마칠게요. 자, 이제 시험 요거까지만 하고요. 자,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의 비교를 꽤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둘이 너무 극과 극이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해보죠. 자, 일단 물량은 자, 그래서 물량은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니 안 쓰니 대부분의 기업들은 선입선출법 쓸까요? 후입선출법 쓸까요? 맞아요. 선입선출법 씁니다. 그걸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는 걸 대체적으로 배치한다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기업이 안 쓰는 걸 대체적으로 불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요 두 번째부터예요. 자, 기말 재고자산. 기말에 남아있는 자산이죠. 기말에 남아있는 자산이 현행 원가를 반영하는지 여기에서 헷갈리는 용어는 현행 원가, 현행 원가. 현행 원가. 자, 이 현행 원가는 뭐냐면 취급 원가는 그 자산에 예전에 샀었던 가격이고요. 현행 원가는 지금 산다면 줘야 되는 자산의 금액을 우리가 현행 원가라고 해서 불러요. 현행 원가. 지금 그 물건을 산다면 줘야 되는 가격.
가격을 회계에서는 현행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현행 법안 뭐 이런 현행 뭐 법안이 지금 아직 계류되어 있다고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현행. 그러니까 현행이니까 지금의 시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현행원가라고 나오면 시가라고 돌리시면 돼요. 현행이 금액이에요. 해석하면 기말에 남아있는 게 지금의 시세를 잘 반영을 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제 사례 들어볼게요.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외우시면 까먹습니다.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오래 남아요, 시험에.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 어디다 들을까요? 여기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처음에 물건을 10원 주고 샀대. 처음에 물건을 10원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11원 주고 샀답니다. 이건 사온 순서입니다. 순서. 알죠? 그럼 사온 순서인데 이제 선입선출법을 여기 선이라고 할게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우리가 뭐가 먼저 팔려요? 10원하고 11원 중에. 그렇죠. 10원짜리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게 선입선출법이니까 10원짜리가 먼저 팔릴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팔린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이니까. 그럼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10원짜리가 먼저 팔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11원짜리가 기말 재고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재고는 11원짜리고 최근 거예요? 옛날 거예요? 최근 거죠. 왜 사온 순서라면서 10원 먼저 주고 샀고 11원 나중에 주고 샀으니까 최근에 산 11원짜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시세를 잘 반영합니다 라고 부릅니다. 있었나요? 그럼 반대로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자, 그럼 후입선출법은 뭐가 먼저 팔려요? 그렇죠.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니까 후입선출법은 11원짜리가 먼저 팔려요. 이해되세요? 후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10원짜리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10원짜리는 예전 거, 지금 거. 여러분들, 그죠? 예전 거죠. 사온 순서가 10원짜리 먼저 사왔잖아요. 그럼 예전 게 남아있는 거죠. 그럼 예전 건 시가예요? 아니에요? 예전 걸 시가라고 부르는 건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기말재고 자산이 지금의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먼저 고민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두 번째 여기 수익 비용의 대응 여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여기다 띄워서 할게요. 보시면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가. 자, 처음에 내가 10원 주고 샀어요. 물건을 10원에 구입. 요건 언제 구입했냐면 2020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1원짜리는 2022년에 구입했어요. 이렇게 구입했어요. 얘를 얼마에 파냐면 15원에 2022년에 파는 겁니다. 되셨어요, 상황?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그 아래로 갈게요. 아래로 가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은 뭐냐면 매출입니다. 매출. 수익 매출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비용은 매출 원가입니다. 팔린 것의 원래 가격 있죠. 그게 비용이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선입으로 해요. 선입.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매출은 15원이죠. 왜냐면 15원에 파는 거니까 여러분 15원은 무조건 매출이에요. 그죠? 자, 15원이 매출이고 매출 원가는 얼마짜리가 팔리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은. 그렇죠. 선입선출법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니까 10원짜리를 15원에 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수익은 2022년도 거죠. 근데 비용은 몇 년도 거예요? 그렇죠. 2020년도예요. 수익하고 비용의 시기가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라고 표현해요. 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반대로 후익선출법. 자, 그럼 후입선출법은 10 얼마짜리를 15원에 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10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니까 11원짜리를 15원에 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11원짜리는 2022년도 거죠. 그죠? 그럼 매출 원가는 후입선출법에서는 2022년도 걸 2022년도에 판다라는 적절한 대응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냥 외우시면 진짜 2시간도 안에서 바로 날아가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사례를 들고 꼭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좀 기억에 남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가는 건 하시는 건 아니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매출 치고 숙제 내고 마칠게요. 그렇긴 한데. 자, 어디냐면은 여기 있다 여러분. 341페이지 341페이지 자, 341페이지에 2번입니다. 2번. 요 중에서 몇 개는 좀 못 풀거든요. 내일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341페이지 2번 보죠. 읽어보면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자, 개별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한대요. 가장 일치하죠, 여러분들. 아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면서 언제 사왔고 얼마에 파는 다 알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선입선출법을 적용 시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것의 원가로 기록된대요. 맞나요?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 머릿속으로.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 맞죠? 근데 지금은 판 걸 물어놓은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거죠. 기말재고니까.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니까 남아있는 건 최근 게 남는다. 이렇게 마인드를 그려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맞아요. 답은 3번이거든. 3번 내일 할게요. 3번은 내일 해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으로 평균 단위당 원가를 구하며 기말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것에 맞는 표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 계정 과목 유임을 좀 꺼내 주실래요? 전산의 교육 계정 과목 유임을.
계정 과목 유임을 꺼내주시고요. 전 이걸로 할게요. 잊어버렸나 보네. 자, 거기 계정 과목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계정 과목 정리라고 있죠. 자, 1페이지 아마 여러분들 그 선납세금 중에서 밑줄 안 친 게 동그라미 16번이요. 자, 여기 동그라미 16번 선납세금의 법인세 중간연합세 보이시나요? 거기 밑줄 좀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에 밑줄 좀 쳐주세요. 아까 선납세금이었죠, 얘?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은요, 위쪽에 안 했죠? 어디냐면, 동그라미 11번, 미수수익입니다, 미수수익. 이거 자산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미수수익은 거기 금액까지 밑줄이요. 다 밑줄입니다, 그냥. 자, 당기에 발생한 수익은 맞죠? 맞죠? 발생은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으로 결산 시기에 처리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가끔씩 질문하세요. 선생님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이 다른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미수수익은 기말에 하시면 됩니다. 미수금은 단기 중에 쓰는 거고요. 아시죠? 가끔씩 이거 질문 많이 받아 진짜. 아시죠? 미수금은 아직 못 받은 금액이고, 그렇죠? 수익을 못 받아도 여러분 미수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수수익은 결산에만 써요. 맞죠? 미수금은 단기 중에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3번 선급비용 있죠, 여러분들. 자, 선급비용은요, 그 첫 번째 줄 부분까지만 밑줄입니다. 부분까지만. 자, 당기에 지급한 비용은 맞죠? 비용인데 차기 이후의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 치시고. 못 받으셨어요? 제가 안 나눠드렸었나? 기출 나눠드렸을 건데. 문제만요? 계정 과목 정리 안 드렸어요? 어제 좀 이따 나눠드릴게요. 계정 있구나.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14번 소모품 있죠, 소모품. 동그라미 14번 소모품 보이시나요? 밑줄 좀. 소모성 비품을 구입 시 이를 자산으로 처리한 것. 요걸 소모품이라는 계정과 쓴다라고 외워주시고. 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빨리 할게요. 3페이지로 가주세요. 3페이지. 자, 유인물 3페이지. 자, 어디냐면 동그라미 맨 아래 7번 미지급 비용 있죠?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 비용도 전부 다 밑줄입니다. 자, 단기에 속하는 비용 중 약정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 비용으로 결산 시기에 처리합니다. 미지급금은 단기 중, 미지급 비용은 기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선수수익. 자, 선수수익, 자, 다 밑줄 치시죠? 자, 단기에 받은 수익 중에서 차기분에 해당하는 수익으로 결산 시기에 처리 해주시고. 이 선수수익 부채라는 거 암기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자, 4페이지의 맨 위에 동그라미 13번 미지급 세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미지급 세금이요? 자, 첫 번째 줄에 단기 사업연도 소득에 소득까지 밑줄. 단기 사업연도 소득 밑주시고. 네, 두 번째 줄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밑주시고. 그러니까 단기의 세금인데 아직 안 납부했으면 그 미지급 세금이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어디로 가주시면 6페이지.
자, 6페이지에 동그라미 9번입니다.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그냥 소모품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 이 정도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주시면 그렇다. 동그라미 9번 소모품비 있죠? 보이세요? 그냥 소모품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라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 운반비. 자, 우리가 운반비는 아까 상품이나 제품 팔 때 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밑줄.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뭐 발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 팔 때는 운반비 써요, 여러분들. 상품이나 원재료 사면 그때는 상품이나 원재료 처리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숙제. 자, 숙제는 기출문제 유인물입니다. 자, 어디냐면은요, 12페이지. 자, 12페이지. 그럼 12페이지에 8번 안 했죠? 8번. 그죠? 그래서 12페이지에 8번부터 13페이지 15번 일단 12페이지에 8번부터 13페이지에 15번 분계죠, 분계? 이거 다 선납세금 문제예요, 여러분들. 네, 되셨어요? 요거랑.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15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아이고, 죄송. 자, 14페이지에 21번부터 24번 분계고요. 이거 소모품 문제예요. 21번부터 24번 소모품 문제고.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자, 15페이지에 유형육 얘가 뭐냐면 아까 했던 우리 상급비용 선수수익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미수수익 그쪽. 또 워낙 중요하죠. 그래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그리고 유형 6 얘는 전부 다 올해 연도 말 분계 끊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좀 받아들여 주시고 분계를 끊어주세요. 올해 연도 말로요. 자,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오시면 내일 일단 쭉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바로 실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맞다. 내일 맞다. 내일 안 나오죠? 맞다. 그럼 내일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요일날 할게요. 수요일날 나오시고.